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부족한 지하 자원을 인적 자원이 대신하는 나라, 흔히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겠죠. 주식시장도 들썩였습니다. 석유 테마주가 급등세를 보인 거죠. 실제 이런 일이 48년 전 박정희 정권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 사회 상황이 지금과 비슷해서 석유 파동으로 경제가 침체됐고 대통령 지지율도 낮은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포항 앞바다 석유 매장을 언급했지만 6개월 후 경제성 때문에 시추를 포기했다는 간단한 설명으로 산유국의 꿈은 막을 내렸습니다. 2015년 한국석유공사의 시추 결과도 경제성 부족이란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 탐사를 이미 마쳤다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석유는 4년, 가스는 최대 29년을 쓸 수 있는 매장량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시간만이 답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탈화석 연료 시대로 가고 있는 세계화 추세에 갑작스럽게 나온 영일만 화석 연료 이슈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불어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네, 6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 마무리해보죠. 6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빅터 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예, 자 지난달 29일 여수에서 개막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닷새간의 일정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폐막을 했는데요.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폐막 메시지를 통해서 이 박람회는 교육이 지역과 국가, 세계와 공생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했다. 그래서 5일간 나눈 값진 경험을 각자의 지역사회로 돌아가 실천할 때 더욱 큰 힘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니콜라스 요네머스 타부 키보이 케냐 봉고 마주 정부 최고 책임자는 기념사를 통해서요. 이번 박람회는 공생의 주제를 함께 고민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미래 세대를 위해 많은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박람회에 참가한 22개국과 대한민국 교육 지도자 등 32명이 글로컬 교육 공동선언문을 낭독을 했고요. 이들은 지역과 세계 학교의 연계를 통한 지역의 특수성, 세계의 보편성, 교육 실현, 그리고 실천적 환경 교육을 통한 지역과 녹색의 지구를 지키는 인재 양성, 이런 국가, 지역, 세계와 공생하는 포용적인 세계 시민 양성을 약속을 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전국 시도 교육감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중국, 튀르키예 교육 지도자들은 온라인으로 공동선언에 함께 참여를 했고요. 이번 박람회에는 미래교육 컨퍼런스, 글로벌 미래교육,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그리고 미래교육축제 등 5개 섹션별로 열렸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서 나누어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역 내에 있는 교육 현장에서 잘 구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남 국립의대 공모를 둘러싸고 지역 내 여론 분열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국립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가지고 의견 수렴에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한 후에 전남도가 공모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순천이랄지 전남 동부권의 반발이 지금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예. 특히 순천시와 순천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동부권 주민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동부권 주민 73.8%가 전남도 의대 공모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순천 시의원들은 지난 30일 민생 탐방차 순천 우짝을 방문한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공모를 철회하라고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이 상황에서 전남도 직원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좀 약간 말다툼도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31일 순천대학교 정문 앞에서 천막 당사 출정식을 열고 의대 공모 중단과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날 출정식에서 김진남 도의원은 의대 공모 중단을 촉구하면서 삭발을 했고요. 또 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순천대 앞에서 천막 당사를 운영한다는데요. 그래서 시민들과 깊이 소통하고 순천대 의과대학의 필요성을 계속 홍보를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동북권 기초자치단체장 또 기초의회 의장, 시민단 사회단체도 그 공모에 그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응집력이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동북권 여론을 보면 전남도에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모하는데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전남도를 불신하면서 전남도는 의대 신설 결정 과정에서 손을 떼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의대 신설 대학을 결정해 달라 그런 입장이죠. 예. 서부 쪽 그러니까 목포 쪽을 중심으로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반면 박훈율 목포시장과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최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의 공모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하철 총장은 특정 지역의 문제 제기로 더 이상 공모가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남도의 공모 절차는 교육부 심의를 받을 대학을 추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소지가 없다. 그렇게 동북권과 정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송 총장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최종 확정은 교육부 심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명백하다. 목포대는 공모가 불가피하다면 면밀하게 준비해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동북권과 서북권이 의대 신설을 놓고 여론이 양분되면서 공모 자체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남도는 34년 만에 수건인 전남 지역 의대 설립에 골든타입을 맞았는데 무한 인내로 순천시와 순천대 등 동북권을 설득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공모를 위한 용역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한 전남도는 특정 대학이 그 공모에 불참하면 순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모를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공모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 강한 드라이브를 시사를 한 바가 있죠. 그러나 순천시와 순천대 등이 지역 이기주의, 발목 잡기라는 일부 언론 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끝내 불참할 경우에 전남도가 대통령 지시대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목포대 한 곳을 추천할 수 있을지는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상당히 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전남도랄지 정치권 등이 이해관계 집단의 갈등 조정 능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뭐 정치가 실종된 현안의 문제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네, 오늘 서동욱 의원은 전남도의회 의장은 오늘 제 381회 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서 전남 동북권 반발을 부르는 국립의대 공모와 관련해 집행부는 전남도를 이야기한 거죠. 김윤옥 지사. 진솔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서 의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부 임기 내 전남 의대 신설이라는 더 큰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 것인데 지역과 대학 모두 한 목소리를 내서 합의점을 찾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동서 지역 갈등이 비록 각자의 지역 발전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됐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전남 의대 신설이 동서 지역 간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인데 소통을 통한 사업 진척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남도가 국회에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전남도가 제22대 국회가 개헌한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찾아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덕 여순사건 지원단장은 국회에서 주철현 의원과 전남 동북권 조계원, 김문수, 권향엽, 문금주 의원실을 잇따라 찾아가서 여순사건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의 시급함을 설명했는데요. 이는 제21대 국회 임기가 지난 29일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료가 되면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9건의 여순사건 특별법이 자동 폐기가 된 데 따른 겁니다. 현행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 유족 결정이 2025년 10월 종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순사건 피해 신고가 모두 7,465건인데 이 가운데 현 중앙위원회 심사 결정은 9.5%인
708건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 조사 기한 연장이 그런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남도는 진상 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분석, 기한 연장, 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절차 마련, 국가 기념일 지정, 추념일 행사 실시, 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특별 재심, 또 직권 재심 청구 권고 등 개정해야 할 사항들을 국회의원실을 찾아서 건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우리 나올 때마다 자꾸 직함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개혁신당 원내대표로 인사드립니다. 천하람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의원님이라고 이제 소개는 못 드렸는데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의원이라고 소개를 하려다가 또 직함을 새로 이제 가지시게 됐다는 걸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한 일주일 남짓 원내대표로 지내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당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협의를 할 것들이 쏟아지는데 이게 좀 안 좋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이지만은 좋게 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 국정의 다양한 부분들을 빨리 좀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책만 신경 쓰시기에는 주말마다 순천에 내려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네. 가족도 다 지금 순천에 있고 그러니까요. 주말에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순천에 내려와도 너무 막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다니거나 그런 것보다도 또 가족들과의 시간도 조금 보내고 그럼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지역구 국회의원 계시는데 그렇죠, 제가 너무 그렇죠. 막 그렇게 다니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적정한 수준에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적절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몸 잘 챙기셔야 됩니다. 또 이게 장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21대 결국 폐기가 됐고 부결 결과에 대해서 어떤 논평 먼저 주시겠습니까? 예상 외이긴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더 무서워하는구나. 제가 보니까 이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가지고 뭐 사당환이 개딸에 끌려다닌다느니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려워졌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석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면 최상병 특검 털고 가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수세적으로 끌려다닐 거냐. 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키려다가 당이 망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지율도 점점 떨어지고 말이죠. 그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대통령을 지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똘똘 뭉친 결론이 아닌가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뭐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추미애 후보가 아닌 우원식 의장을 선택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도 또 우리 무기명 투표에서는 통과가 되기도 하고 예. 그런 이변들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더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22대는 민주당이 어쨌든 개원 첫날부터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했고 더 강화가 됐잖아요. 내용이. 네.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정치에 있어서 2, 3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고 눈 깜짝하면은 지방선거 다가오고 또 눈 깜짝하면은 대선입니다. 그러면 대선에 이렇게 계속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끌려다니고 뭐 약간 용산의 조무래기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방선거와 대선을 이길 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그러면 자기가 미래 권력을 하겠다 내지는 자기가 당을 새롭게 일신하겠다 이런 사람이라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가장 또 민심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최상병 특검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깃발을 들고 최상병 특검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108명이니까
한 9명, 10명 정도만 깃발 들면 통과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 정도 10명의 의인 정도는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워크숍에 윤 대통령 가서 원팀으로 제가 더 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퍼컷 세레머니도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저는 불안감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함의 표시다라고 하기에는 네. 매년 가셨잖아요, 근데. 뭐 그렇긴 한데 매년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뿌리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좀 불쾌할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뿌리는 친문이고요. 어쨌든 민주당 정권 하에서 승승장구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용병으로 국민의힘에 오셔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본인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먼저 내 말 안 들으면 나 탈당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다니신다는 전언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저는 결국은 불안감의 표시인 것이고 똘똘 뭉치자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조금만 틈이 생기면 똘똘 안 뭉쳐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어떤 걱정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22대 상임위 관련해서 상임위원장 배정 합의 요 과정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궁금한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요. 짠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예전에 2020년에도 비슷하게 본인들이 다 가져가겠다, 법사위도 가져가겠다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다 가져가라. 우리가 국민들한테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보십시오. 108석밖에 안 되고 국민들의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맞았는데 뉘우치는 게 아니고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분 나오셔가지고 108석도 큰 숫자다. 여당이니까 대통령을 보유한 당이다 하고 있고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어퍼컷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 그래도 소수지만 배려해줘야 된다. 좀 어쨌든 협치해야 된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을 압도해야 된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가능하면 여야가 협력하고 협치하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가지고 법사위원장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크게 반감이 있으실까? 물론 저는 이런 지점에서 야당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예.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을 결국 야당에서 가져가게 되지 않겠나. 저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도 그렇게 크시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합의 무대로 나와서 다른 상임위원장이라도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결국 끝에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어느 상임위를 지금 신청하셨어요? 저는 뭐 어딜 가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만은 예. 아무래도 변호사 딱지를 좀 떼고 싶고요. 예.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미래에 특히 먹고 사는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경제상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이야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순천을 찾은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유족들을 만나지 않고 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발이 강하게 일었고 비공개 회의하면서 언론 취재도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조사위원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예. 여순 사건의 발단과 진행 경과에 대해 가지고 외부 업체에다가 용역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조금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본인들이 욕먹기 싫으니까 외부 업체에다가 이게 약간 욕바지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 점에 대한 우려가 좀 불식돼야 될 것 같다.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까지 와가지고 1박 2일 일정을 한다면은 뭐 공개 일정도 하고
좀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예. 우리 동부청사에만 조용히 이렇게 비공개 회의를 하고 갔다는 거는 그럴 거면은 순천까지 굳이 왜 왔나? 당연히 그런 비판이 나오는 지점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족분들을 꼭 만나거나 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지금 유가족분들의 유족회의 어떤 이런 걱정이나 우려들도 조금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나.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순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22대에서 어떻게 또 처리가 될지 많은 관심이 또 쏠리는 배경일 텐데. 다음 이야기 넘어가서 또 지난주에 순천을 찾은 분이 이제 김영록 지사께서 네. 의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다고 우장을 또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순천시 의회 뭐 의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또 마찰을 빚기도 하고. 예.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순천을 정치적 고향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뭐 이거를 그래도 오셨는데 피켓팅까지 해야 됐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남도도 이제는 무리하게 공모하는 거 굳이 계속 해야 될까? 지금 교육부에서도 공모의 법적인 어떤 권한이나 근거 없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서로 약간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겨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그리고 우리 순천에서도 이제 김영록 지사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물밑에서 조금 적극적인 대화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봐도 지금 너무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게 너무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 내지는 전남도와 순천시의 갈등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 순천시도 전남도에서 매칭으로 도비도 받고 이런저런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게 약간 감정 다툼처럼 너무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저는 좀 걱정이 솔직히 듭니다. 네. 지난주 YMCA 토론에서 그 시민단체 관계자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지자체끼리는 뭐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네. 도의원은 삭발하고 뭐 시의장님은 나오셔가지고 피켓팅하고 있고 전혀 그 빠져나갈 구멍이나 이런 것들 퇴로를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권이. 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우리 도의원분들 또 우리 시의회 의장님 비롯한 많은 구성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꼭 우리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정 자체는 저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사실은 우리 김영록 지사님과 노광규 시장님 그리고 이제 의장님 비롯한 많은 우리 정치인들이 좀 허심탄회하게 좀 이렇게 편안한 세팅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만들기 점점 어려운 극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고 물론 저는 바라건대는 지금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으면은 전남도에서 한 발짝 물러나셔가지고 그러면 공모가 아닌 방법 내지는 그냥 정부의 일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물꼬를 열어주셔야 순천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조금씩 만들어야 이게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털어보러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지난주가 저희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 주여서요. 예, 28일 날 가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 처리하고 결국 이제 안 됐습니다만 그리고 좀 마무리해 두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광양에 이제 계신 겁니까? 당분간 있을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미에 최상병 특검법 부결된 이야기 주셨는데 현장에서 지켜보셨잖아요. 반응 좀 어땠습니까?
예, 일단 이제 민주당 의원 전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예. 22대 총선에서 당의 부당한 조치로 억울하게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혀 출석해서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나 결과는 부결됐고 특검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 민주당하고 이 야당 총 합해도 의석수가 180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2투표는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원래 숫자대로 하자면 저희가 통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65%를 넘었고 이를 의식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해서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온다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것인데 네. 결국 이제 역시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이제 신임 추경호 원내대표 주도로 당론 투표를 시도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급격한 내임덕이 올 것을 우려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당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투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국민의힘은 진실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이 아닌 대통령 경호를 자처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2대 어쨌든 국회 개원 첫날 민주당이 강화된 특검법 발의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22대의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서 21대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법안 네. 통과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그 제2표결에서 이걸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공수처가 녹취록을 추가 확보했고요. 그렇죠.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역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대통령 경로설의 구체적 증거와 함께 최상병 사건의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자세히 드러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제2투표에서 부결을 시킨다면 더욱 거센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정권의 좌초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따라서 야권의 숫자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의 여망으로 인해 특검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지난주에 순천을 찾았거든요. 지역에 이제 1박 2일 하고 갔다는 건데 유족분들 안 만나고 비공개 회의하면서 언론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됐는데 이번 현장 조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뜬금없이 1박 2일 일정으로 순천하고 여수를 다녀갔는데요. 예.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와도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중앙위원회 지원단 안내로 일방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왜 왔고 와서 무엇을 했는지도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추측으로는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하니까 여수 순천 지방이라도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너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여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기획단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뭐 전남도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있겠습니까? 예, 기획단이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당연직과 유족 대표를 제외한 위촉직단은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국민 비하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구구 인사들인 걸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획단의 해체, 재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요. 전라남도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라남도가 나서서 행안부나 중앙위원회 등에 직접 기획단 재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를 찾아서 그 단장께서요.
국회 찾아서 뭐 개정안에 대한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요구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는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어떤 이 문제가 어떤 이야기를 내야 발생했을 된다고 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기획당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 전라남도 입장 표명을 했어야죠. 예. 근데 공식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요. 구성 자체에 대해서요. 예. 저희 국회의원들 만나고 다 이야기했어요라는 걸로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전라남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좀 보여줘야 하는데요. 예. 그래야 중앙부처에서도 조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지적들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행정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바뀌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유족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각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들을 내주고 강력한 의사표명들을 해줘야 조금이라도 좀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여순특별법 개정안 22대 어떤 내용들 담겨야 될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특별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조금 일부 부족하다는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메울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이미 발의가 되었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시민단체하고 유족들과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21대 때 발의한 내용이 개정안으로는 저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2대 국회의원들께서 21대 발의됐던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저는 그렇게 좀 발의를 하셔서 통과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먼저 들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방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편향적 구성 그리고 그 기획단이 진상조사 과제 결정안,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 등을 정리한 문건 등을 보면 그 극심한 역사 편향적 시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여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는 한 시민단체, 유족, 야당의 주장만으로는 이런 부분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혹시 법률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21대 때 제출돼 있던 개정안에 더하여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법률안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안 이야기만 나눠봤으니까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여순특별법 개정안 비롯해서 지역 현안 22대는 이것 좀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있다면 뭘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예, 뭐 여순사건 특별법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는 이제 구체적 법안은 이거다 저거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는 지난 4년 동안 지방소멸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인 법률에 대한 이야기보다 전남의 22대 국회의원들께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도 하면서 이 방안을 좀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예. 특히 전남 동부권의 산업도시인 광양, 순천, 여수의 학계 인구가 지금 70만 붕괴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지역의 현실들을 엄중하게 좀 새기고 지방소멸 문제, 특히나 우리 전남 동부권 이 산업도시의 그 쇠락이나 좀 이렇게 축소되는 이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협심해서 많은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 상임위 배정 일단 마쳤잖아요. 예. 지역에 계신 분들의 그 배정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이제 며칠 전에 배정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일단 총 지금 광주 전남이 국회의원 18명인데 11개 상임위에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남을 봤더니 상임위원장 배정을 고려해서 삼선인 서삼석, 신정훈 두 의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을 배정을 했는데 농해수위 2명, 산자위 2명, 교육위, 문체위, 법사위, 환경노동위에 각 1명씩 배치가 됐어요. 지난 21대 때 전남의 10명 의원 중에 농해수위에만 5명이 배정돼서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좀 골고루 배정됐다라는 뭐 그런 생각은 좀 있는데요. 어쨌든 각 그 상임위를 찾아가실 때 나름 다
자기의 장점과 또 지역의 현실과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가르쳤을 테니 배정된 상임위에서 빛나는 활동을 좀 해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자, 끝으로 광양 이야기 좀 몇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서영배 의장께서 정인화 시장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정책 간담회 한 번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 뭐 비단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총평 좀 주시겠습니까? 예.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한 내용이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정책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서 이제 양 기관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시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예. 시장이 2년 동안 시의회와 한자리에 모여서 중요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충격적이다. 예. 정인화 시장이 2년 동안 의원실을 따로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말도 누가 좀 전해주시던데요. 네. 상식적으로 시 집행부가 의회의 협조 없이 업무를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의회를 설득하려는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여서 결국 시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인화 시장이 이렇게 의회와 소통을 하려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런데 예. 만일에 서영배 의장의 발언에서처럼 사적 감정에 기한 것이라면 이건 시민이 준 시장의 권한을 개인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양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예. 실상은 근데 이번에 서영배 의장의 발언 등을 통해서 보면 시장이 시의회 설득을 통해 시정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적인 감정이라고 하면은 뭐 때문일까요? 그 추진하려고 하시던 이순신 철동상 관련된 뭐 그런 것 때문일까요? 일단 이제 시의원들이 전해준 말에 의하면요. 철동상을 추진할 때에도 정인화 시장이 시의회를 찾아서 철동상 건립을 추진한 배경, 소요 자금의 규모나 조달 방식, 철동상 건립의 효과 등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시민과의 대화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추진 의사를 일방적으로 천명하고 시장 말을 잘 듣는 시의원 몇 명만을 대상으로 상대했다는 그런 불만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설명대로라면 철동상 건립 문제가 그 불통의 원인이었던 게 아니고 어떤 시장의 성향이 이때부터 표현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성향이다. 예, 서영배 의장이 이야기하는 사적 감정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저는 정확하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저는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털어보러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주최한 올해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 상품 경진대회에서 곡성 백세미의 대통령상을 받는 등 친환경 농업의 명성을 또 전남 지역이 보여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최고 권위 있는 유기농 스타 경진대회에서 역시 전남 유기농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가 됐습니다. 총 4개 부분이 출품작으로 대상하는데 여기서 곡류는 등급과 단백질 함량, 또 색을 봤고요. 과일류는 당도와 향기, 식미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결과 곡성 백세미의 대통령상에 이어 장흥 청관쌀이 농식품 장관상을 또 나주 방울토마토가 유기농 협회장 상을 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은 백세미 장목반은 지역의 소득 향상은 물론 친환경 곡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요. 장관상을 수상한 장흥 이지현 농가는 땀 흘려 키운 유기농 쌀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면서 자부심을 갖고 친환경 농업에 더 매진하겠다 이런 포부도 다졌습니다. 전남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농산물을 선발하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유기농 1번지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판로 확대와
또 품목 다양화에 더 힘써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또 전남도가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소행성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소행성, 다시 말씀드려서 소상공인의 행복한 성장을 뜻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적극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행성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과 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 상생 배달앱 가맹점과 소비 마케팅 지원까지 소상공인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생 회복의 주요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역시 경영 안정 자금으로 1,000억에서 1,500억 원 확대하고요. 이자 차액도 보존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국비 지원 발행 6,500억 원에 도비 3,500억 원을 추가해서 1조 원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상생 배달앱 가맹점 신규 가입 시 20만 원 지원과 착한 가격 업소에 건당 2,000원의 배달료를 지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또 전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로 정하고 이민과 외국인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했어요. 네,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 민간 외국인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외국인의 입국부터 정착까지 종합 서비스를 할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 센터는 전남 지역 사업체와 외국인 간 일자리 매칭과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올 하반기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될 통합콜센터는 내년 운영을 목표로 올 하반기에 다자간 통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사를 채용해 지역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노동부터 법률, 의료, 또 금융까지 생활 밀착형 상담 업무를 맡게 됩니다. 앞으로 전남도의 이민 외국인 정책이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되고 또 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해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네요. 예, 여순 사건 지원단이 국회에서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서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진상 규명과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함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말 종료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9건의 여수 사건 특별법이 자동 폐기가 됐는데 현행 여수 사건 특별법에 따르면 희생자 유족 결정은 2025년 10월이면 종료가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여수 사건 피해 신고 7,465건 가운데 현 중앙위 심사 결정이 9.5%인 708건에 그쳐서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한 특별법 개정 법안에선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절차 마련과 함께 국가 기념일 지정, 또 추념일 행사,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특별 재심과 직권 재심 청구 공고 등을 건의를 했습니다. 주철현 특위위원장은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네, 전남도가 도내 여성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을 상대로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44억을 투입합니다. 800대를 보급하네요. 예, 그렇죠. 이는 농촌의 고령화와 또 여성화로 인해서 농촌의 주요 운반 수단인 경운기의 운전 조작에 어려움이 많고요. 또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서 소형 전기 운반차를 저희들이 보급을 합니다. 수요가 많아서 이번 1차 추경에 200대분을 우선 추가 확보해서 지원하는데 가격은 550만 원 정도로 이 중에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요. 30%는 자부담인데 이 보급 기종은 농기계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을 마친 기종이 되겠습니다. 또 도내 생산 제품을 위주로 보급 지원하는데 전남도의 전략 산업인 이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발전도 함께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기 운반차가 아무래도 고령 또 여성 농업인으로서는 운반이나 이동에서 불편을 줄여주고 생산성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들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사업에 전남에선 5개소가 선정돼서 국비 10억을 확보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은 지하차도에 CCTV부터 차단기 또 수위계 등을 설치해서 수위가 일정 수준 도달하면 센서를 통해 지하차도 진입을 막는 시설인데요. 전남도가 그동안 지하차도 시설 개선을 재난 대응 최우선 과제로 잡고 당초 배정됐던 2개소보다 여수와 순천 각각 2개소 또 광양 1개소로 모두 5개소의 신설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국비 지원으로 도내 20개 지하차도 중 13개소에 대한 시설 설치가 완료됐거나 또 연내 완료가 되면 대부분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앞으로 지하차도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긴급 상황 시 신속한 통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하차도 5인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면서 강호시 주변과 주민과 경찰의 사전 예찰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